안녕하세요. 김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어제 새벽 원로 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 듣고 많이들 충격에 휩싸였을 텐데요. 오늘 연예터치 시간에 이 신성일 씨에 대한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미세먼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불청객 미세먼지가 아쉽다 못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 필히 챙겨야 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 경북은 종일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낮엔 영남과 제주에서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실시간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뒤엉켜 시야가 탁합니다.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무척이나 짧아져 있고요. 강이나 하천 주변으로는 한 치 앞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이어지니까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 여유롭게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영동 지역은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 강릉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에 동풍이 불면서 조금씩 해소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의 공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엔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내리쬐 서울 18도, 안동, 전주 19도, 광주, 대구 20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아침과 비교하면 기온이 10에서 많게는 15도 이상 껑충 오릅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는 계속됩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고운 빛깔의 단풍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워지기 전에 깊어가는 가을 정취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장 때문에 곤욕을 겪는 스타 모녀입니다. 네, 스타 모녀. 어떤 모녀 이야기죠? 네, 배우 견미리 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내인 견미리 씨는 물론이고요. 그들의 딸인 이유비, 이다인 씨까지 모두 이미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가 조작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가 실제로는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견미리 씨의 명의로 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요. 주가 조작을 한 혐의인데 15억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 2014년에 이 한 주당 2,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실제 이 소문이 퍼지면서 15,000원이 넘게, 그러니까 7배가 넘게 이 주가가 뻥튀기가 된 건데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가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상장 폐지가 된 어떤 회사에 이 허위 정보들, 뭐 새롭게 개발을 한다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있다라든지 다양한 허위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또다시 투자자들을 모았었는데요. 266억 원에 달하는 이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당이익을 챙겨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이 된 전례가 있는 사람인데 지난 2일이죠. 서울 남부지법에서 결국 이 이모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모 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견미리 씨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네, 견미리 씨는 지난 2016년이죠. 주가 조작 혐의와 무관하다라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 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미리 씨는 참고인 자격이었고요. 때문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견미리 씨의 이름이 일단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된 사실이 밝혀지고 또 남편이 부당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혜택은 본인과 또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잇따랐던 것입니다. 네. 견미리 씨도 뭐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두 딸 네. 이유비, 이다인 양도 배우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는 시를 잊은 그대 드라마 종영하고 예능 프로그램이죠. 진짜 사나이 300에 출연해서 또 얼굴 계속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다인 씨는 황금빛 내 인생 드라마 마친 이후에 뭐 이리와 안아줘 여러 가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사실 데뷔하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다인 씨 다음 주 목요일이죠. 11월 8일. 다음 주 목요일이 아니군요. 이번 주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너와 나의 유효기간이라는 드라마 기자간담회 앞두고 있는데 이 사실 그 아버지의 실형 선고 이후에 처음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견미리 씨의 타격이 무엇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견미리 씨의 이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견미리 씨가 과연 남편이 행한 이 위법적인 행동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와, 그러니까 이모 씨, 견미리 씨의 남편인 이모 씨의 혐의와 견미리 씨의 어떤 행동이 혐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짓는 건데요. 그 이유는 견미리 씨가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한 이후에 100억 원대의 자산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93년에 배우 이명규 씨와 이혼을 했죠, 견미리 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98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남편과요. 네네. 그런데 이혼을 할 당시에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었다라는 내용이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네. 재혼 후에 재산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혐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견미리 씨의 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 금수저 논란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 둘째죠, 이다인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겨서 참 좋다라는 말을 올려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견미리 씨 모녀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가 약 90억 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만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방마다 거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겨서 참 좋다라는 말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관리비만 해도 서너 명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견미리 씨와 이유비 씨 같은 경우는요,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에 또 상위에 랭킹이 됐었거든요. 견미리 씨가 6위였고요. 그리고 딸 이유비 씨가 15위였습니다. 각각 94억 원 그리고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었는데요.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가족들이 호화 생활을 누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역시 추측성 의혹이 있는데요.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누리꾼들이나 시청자나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도 될 만한 게 이제 없던 재산이 100억대로 늘어났다. 이제 이거 때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가가 된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견미리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은 뭐 세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지금 비사 화장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견미리 팩트라고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죠. 뭐 홈쇼핑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 뭐 소비자들이 잠시 안 썼다가도 다시 쓴다고 해서 부메랑 팩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 견미리 팩트 판매 금액만 해도 약 4,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 자체가 많이 버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요, 견미리 씨가 지난 2015년입니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한 제약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어 12억 원의 현물 투자를 하는데 이게 121억 원으로 뻥 튄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대의 주식 그 부자에 오르게 된 거고요.
딸 이유비 씨 역시 엄마를 따라서 1억 원 정도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면서 같이 동반 연예인 주식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는 되네요. 어떻게 네네. 해서 이 자산가가 됐는지는. 네, 그리고 주식 관련 얘기 외에도 견미리 씨의 전 남편도 이슈가 됐었었죠. 뭐 견미리 씨 전 남편 많이 아시는 것처럼 동료 배우였던 이명규 씨 이야기인데 과거에 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서 경찰이 또 출동을 했었고 경찰 출동 이후에 경찰을 또 폭행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영등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값 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저도 현장에서 뭐 취재도 하고 네. 이명규 씨 다시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견미리 씨는 지금의 배우자, 그러니까 그 남편과 98년에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상함 때문,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변함없이 가족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이 딸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아내 역시 배우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주가 조작 혐의가 발생이 돼버렸고 징역까지 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도 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네.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추가 사항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별들의 고향으로 간 원조 국민 배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었죠. 처음에 앵커들께서 전해주셨는데 신성인 씨가 어제 새벽 2시 30분입니다. 향년 8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6월이죠.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에 계속 사투를 벌여왔는데요. 전남의 한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왔는데 숨을 거두게 됐고 장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영화인장이라는 게 뭐죠? 어찌됐건 우리나라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은 진짜 그야말로 큰 별 아니었습니까? 영화계에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기리는 이 장례 절차, 우리 흔히 영화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화인 총연합회 지상학 회장하고 안성기 씨가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발인을 하게 되는데 이 신성일 씨의 연결식에 정말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고 신성일 씨의 폐암 소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행보를 이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참석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내심 이제 좀 쾌차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발병이 된 것은 좀 시간이 네네. 지났고 또 전남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그 치료하고 있는 모습도 매체를 통해서 종종 소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있었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했고 네. 회고전도 열었고 또 사인회도 열었거든요. 기자회견들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신성일 씨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사가 치료에 진전이 있어서 기적적이라고 하더라. 앞으로 7번 정도 방사선 치료를 더 받으면 된다. 내가 그동안 체력 관리를 잘했고 아주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하루 전이죠. 3일 날부터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져가지고 그간 치료를 받아오던 그 요양병원에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굉장히 의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막내딸 수아 씨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별거 아니다. 내가 이겨낼 것이다. 내가 기적을 이뤄낼 거야. 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나는 투병 환자가 아니라 치료받는 사람이다. 나는 수술을 할 예정이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 들으신 대로 의사가 나보고 튼튼하다고 하더라. 나는 건강관리를 잘했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의지를 다졌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부분이 고 신성일 씨의 타계 전부터 이미 오보가 났었잖아요.
글쎄요. 저도 뭐 방송하고 뭐 이런 뉴스들 다루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언론사들의 그 설레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일 새벽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하루 전날 3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신성일 씨 사망 소식이 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속보, 1보, 2보 막 계속 이렇게 타전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뭐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뭐 어디 병원에 빈소까지 차려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더해지면서 그 신빙성을 더하는 모양새를 갖췄었거든요. 그 1시간쯤 후에 이 오보가 난 이후에 아들 강석현 씨가 가족들에게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기사를 낸 것에 굉장히 불편하고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 싶고 사실은 화도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미 수많은 매체들이 오보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어쩌다 이 오보가 난 걸까요? 별세하던 하루 전날에 굉장히 그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네, 전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신성일 씨의 가족도 이런저런 병원으로 통보를 받았겠죠. 뭐 마음의 준비를 하라든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빈소를 예약하게 됐는데 이 소식을 접한 이 매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기사를 쓰게 된 거라고 전해졌는데요. 추측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거쳤겠지만 뭔가 직접적인 가족과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거듭 확인을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중했어야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폐암 4기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사망까지 이르다 보니까 정말 충격이 말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경황이 없어 대화를 하기 힘들다라고 예.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일남 이녀 중에 막내시죠. 강수아 씨. 방송을 통해서 최근 신성일 씨나 엄앵란 씨 모습이 등장할 때마다 옆에 있었던 그 따님인데요. 엄앵란 씨의 뭐 매니저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던 이 따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전한 건 그만큼 깊은 슬픔이 있었다는 것일 테고 경황이 없었고 또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은 당연히 아내인 엄앵란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앵란 씨가 어제 장례식장에서요. 몸을 추스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취재진들 앞에서 심경을 전했습니다. 화면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내가 존경할 만해서 55년을 살았지 아마 흐물흐물하고 능수보들 같은 남자 같으면 나는 안 됐을 거라. 우린 동지야, 동지. 그저 우리 남편은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네, 굉장히 미운 점도 많았을 텐데요. 네. 동지라고 서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신 것처럼 또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그 신성일 씨가 생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엄앵란 씨가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그냥 부담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동지야. 끝까지 멋있게 죽어야 한다. 라면서 의리를 보여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영화인장을 치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고 신성일 씨가 그만큼 한국 영화계에 남긴 발자취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사에 신성일 씨가 세운 획은요, 뭐 한 획이 아니라 여러 획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0년대, 70년대 최고의 스타로 군림을 했었죠. 데뷔 작품은 60년 신상욱 감독의 영화 로맨스 파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맨발의 청춘, 뭐 별들의 고향,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는데요. 독보적인 스타 자리에 올랐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요. 신성일 씨가 출연한 영화가 524편입니다. 그리고 주연작만 거의 507편, 8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깨지기 쉽지 않은 기록이네요. 그러니까 광복 이래 최고 기록인데 앞으로도 깨지긴 힘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그 영화 출연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하셨거든요. 연출작이 4편이 있습니다. 연애교실, 어느 사랑의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리고 그건 너 이렇게 총 4편의 작품의 감독을 맡으셨고 그리고 코리안 커넥션이라는 작품에서는 제작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 남자 시장이라는 작품에도 제작 기획에 참여하면서 영화계에서 그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은 영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신성일 씨는 8순이 넘어서도 영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신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별세 3일 전까지만 해도 영화 소확행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유명 사진작가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신성일 씨가 직접 기획하고 주연을 맡기로 했었던 영화라고 하고요. 또 배우 안성기 씨 등이 함께 출연하기로 했었던 그렇게 약속이 됐던 영화인데 뭐 감독은 이장호 감독이 맡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미완으로 끝나게 돼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자, 시대의 풍운화로 불렸던 고 신성일 씨. 영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죠? 정계 진출했었죠. 대구 출신이신데 압도적인 인지도를 내세워서 정계 진출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81년도 11대 총선부터 또 96년도 15대 총선 이렇게 두 번 출마를 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에 있었던 16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 지역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죠. 네, 뭐 왕성한 활동도 있었는데요. 개인사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연애부터 결혼, 졸혼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죠. 먼저 연애와 결혼을 살펴본다면 로맨스 파파와 맨발의 청춘을 통해서 만났던 당시 역시 최고의 스타 엄앵란 씨와 함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식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됐었고 하객과 시민까지 포함해서 무려 4천여 명 정도가 식장을 찾아서 결혼식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조차 어려웠었던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전국 소매치기들은 다 모였다 그러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 또한 굉장히 비범했습니다. 신성일 씨가 특히 지난 2011년이죠. 자서전을 발간을 하면서 그간의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아나운서였던 고 김영애 씨를 생애 최고로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고요. 또 게다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하게 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일 씨가 이에 대해 입장을 말하기를 나는 엄앵란도 사랑했고 이 김영애도 사랑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건 역시 계속해서 비판의 어떤 문매를 맞게 됐는데요. 또 엄앵란 씨와 관련해서는 혼인 관계는 당연히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졸혼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의미예요, 그죠? 그렇죠. 혼인 관계를 졸업한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세간에 회자됐던 부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노년이 되시면서 두 분 관계가 많이 달라지죠. 엄앵란 씨가 이제 유방암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분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신성일 씨가 엄앵란 씨 집을 좀 자주 방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예 그 간호를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뭐 그 이후에도 신성일 씨는 엄앵란 씨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었는데 엄앵란 씨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일 씨의 병원비를 다 내면서 신성일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책임져야 할 큰 아들이다.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신성일은 VVIP 특실에서 대접받고 돌아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삶인 만큼 이 두 분 이제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결혼 관계도 또 부부 관계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 세기의 커플이라는 단어는 이 두 분한테 참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 신성일 씨의 빈소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오후 1시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의 가는 길을 넋을 기렸는데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우리 이제 연기자 선배로서도 아쉽고 또 그분이 관계했던 역사, 영화 역사가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아쉽고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그 고향 같은 추억을 좀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배우로서 정말 그 오늘날 같은 그런
그런 영광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어가신 분이 아닌가. 선구자시죠, 저희 계통에. 지상의 별이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하늘에서도 찬란한 빛을 우리들에게 계속 비춰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시대 풍운하로 불렸던 고 신성일 씨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지는 경북 영천 선영이고요. 연결식은 6일 내일이네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서울 추모 공원으로 고인을 옮겨 화장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예터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네. 연예가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 함께 모이셨네요. 네. 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오늘 연예터치에서 약간 무겁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전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신성일, 엄앵란 부부처럼 서로가 의리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훈훈한 그런 얘기일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엄앵란 씨 입장에서는 이제 의리도 지켰고 네. 동지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래서 특별하게 사실은 가족 사랑 덕분에 병을 이겨낸 스타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아픈 배우자 곁을 지킨 부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네. 흔히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자. 근데 이런 말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에게 특히나 좀 부부에게 힘든 일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그러니까, 때 예.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네,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철컥 내려앉게 되는데 네. 이 폐암이라는 병을 부부애로 끈끈한 부부애로 이겨내고 있는 부부가 있어서 또 화제입니다. 누구죠? 바로 김한길, 최명길 부부의 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두 사람은 9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95년 하면 당시에 정말 최명길 씨는 최고의 배우로서 그러네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때고요. 김한길 씨는 당시 국회의원은 아니었고 소설가로 활동 중이었어요. 인기 작가였죠. 네. 그때. 네, 인기 스타 작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 배우와 스타 작가가 만났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때도 화제였지만 네. 최근에 이 두 분 러브 스토리도 뭐 계속해서 화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배우 최명길 씨의 남편 김한길 씨,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니 처음부터 보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처음 만난 날 혹시 김현욱 씨 기억하고 계세요? 아내와 처음 만난 날? 2014년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죠. 근데 연도를 기억하는 게 어딥니까? 그쵸. 같은 2014, 그러니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있었던 네. 일인데 9월 15일 날 처음 만났다는 거를 기억하실 만큼 김한길 씨가 굉장히 로맨티스트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이 미녀를 아내로 얻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 다 라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최명길의 음악살롱, 김한길의 초대석. 왜 FM 보면 표준 FM 있고 그냥 FM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옆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생방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목도 아주 교묘하네요. 그렇죠. 음악살롱에 초대했네. 그러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오가면서 봤는데 네. 김한길 씨가 아유 참 인연같이 생겼다. 근데 이제 기회가 없다가 네. 마침 그 1994년도에 최명길 씨가 네.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로 낭뜨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게 돼요. 어허. 요때다 하면서 초대석에 초대를 하게 된 거죠. 비밀을 잡았네. 네. 그런데 아니 지금 배우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왔는데 질문이 저는 43인데 몇 살이세요? 혹시 이상형의 남자라도 공개적으로? 있으신가요? 사심이 드러납니다. 네, 막 이렇게 하니까 최명길 씨가 되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를 거의 뭐 라디오 출연이 아니라 선보는 느낌이었다. 근데 김한길 씨는
아니 그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사심이 너무나 묻어나는 인터뷰였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얻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두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 없어진 말입니다. 폰팅처럼 전화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그 첫 번째 전화하던 날 첫 전화에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고백까지. 근데 최명길 씨가 까르르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날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최명길 씨 얘기가 아니 무슨 얘기냐.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거 맞습니까? 그날 첫 통화에 무려 3시간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아주 스파크 튀는 만남으로 첫 시작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야, 전화기가 아주 대단한데. 뜨거워졌겠네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워낙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뭐 영화 배우고 또 작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트를 할 때 옆에서 도움이 됐던 조력자가 있었어요. 누가 한 분이 꼭 희생을 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 조력자도 근데 당대 탑스타라 가지고 그렇죠. 그러게요. 너무나 탑스타인 황신혜 씨가 바로 조력자신데 뭐 아시는 것처럼 황신혜 씨하고 최명길 씨는 굉장히 그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동료 배우이자 또 선후배이기도 한데요. 이 황신혜 씨가 항상 이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에 함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그냥 인기인들끼리의 어떤 모임이 형성이 된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분 다 굉장히 바빴겠죠. 영화 배우로도 바빴고 인기 작가이면서 김한길 씨 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방송 진행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 바쁘다 보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새벽 2시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대요. 아유. 그러니까 뭐 그만큼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황신혜 씨는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식당도 다니시고 카페도 다니시고 진짜 말 그대로 이 결혼의 1등 공신이 된 거죠. 아니, 이분도 진짜 의리녀시네요. 네. 그러니까 최명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모든 분들이 알아보고 당대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이 결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있었지만 적극적이지 못했을 때 옆에서 황신혜 씨가 괜찮다고 결혼하라고 결혼해야 된다고 옆에서 막 그야말로 푸시를 해서 결혼까지 다다르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두 사람의 이 알콩달콩한 이 오랜 그 결혼 생활을 보면서 황신혜 씨가 정말 부럽기도 하고 내가 정말 연결 잘해줬다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황신혜 씨가 사실 열애설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2011년도였는데 미국이에요. 장소가. 여기서 그 리무진에 장미꽃 가득한 리무진에서 황신혜 씨가 입에다 장미꽃 물고 뭔가 설렘이 가득한 표정의 사진을 찍어서 미니홈피에 올린 거예요. 지금 저 사진 그렇죠. 지금 저 사진이죠. 이러다 보니까 저거 어느 남자분한테 프로포즈 받았네 하면서 열애설이 확 터진 거죠. 그러네요. 네, 딱 뭐 누가 봐도 오해할 상황인데 알고 보니 이게 최명길, 김한길 씨의 이벤트 사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당시 황신혜 씨가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워낙 절친이다 보니까 최명길 씨가 남편하고 같이 본인 친구 만나러 간 겁니다. 근데 이때 결혼 16주년이라고 하니까 황신혜 씨가 또 두 사람 오작교 역할도 한 입장에서 내가 축하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리무진까지 빌려서 막 이벤트를 벌여줬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열애설이 터지다 보니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김한길 씨와 최명길 씨가 있는 그 이벤트 사진을 올리면서 해명을 하게 되죠. 야, 근데 2011년도면 불과 7년 전인데 굉장히 신혼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부부 금슬이 아주 좋으시다 그래요. 결혼 24년 차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많이들 결혼하고 나면 뭐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두 분은 뭐 지금도 뭐 전혀 공개석상에서 뽀뽀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고 볼뽀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년이면 이제 은혼식이시네요. 그렇죠. 은혼. 25주년이니까. 네, 그런데요. 최명길 씨 SNS를 보면요. 이렇게 볼뽀뽀가 아니네요. 굉장히 격정적이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저 정도로 격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화보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SNS에도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안고 데이트하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신혼 못지않은 그런 애정의 뿜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계신 두 사람, 이 부부에게
폐암이라는 시련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건강검진 그때 우연하게 폐암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수술도 받았지만 폐 밖으로 전이가 되면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암의 생존율, 치료율이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폐암은 이제 췌장암 다음으로 이 치료가 어렵기로 생존율이 좀 낮은 그런 이제 병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치료에 굉장히 열심인데 20kg이나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이 김한길 씨가 내가 죽음이 다가왔나 생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무엇보다도 가족의 손길이 필요했을 텐데 최명길, 김한길 부부는 어땠나요?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폐암 선고였기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겠지만 이 두 분 사이는 더욱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견고해졌군요. 그렇죠. 그 최명길 씨가 이 김한길 씨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면서 지금 옆에서 간호도 함께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암 환자들한테는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최명길 씨가 삼시세끼 하나하나 손수 다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김한길 씨를 위해서 지금 이 식단에 꼭 필요한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단백질. 고기나 생선. 매일매일 이렇게 몇 끼니마다 직접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운동도 같이 꼭 붙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옆에서 최명길 씨가 김한길 씨를 세심하게 챙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문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싶을 때는 옆에서 블라인드까지 조절하면서 채도까지 신경 쓰는 그런 거의 모습을 간병인 수준인데요. 그러게요. 지금 김한길 씨가 66세고 배우 최명길 씨가 57세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9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 나이가 굉장히 많으면 더 챙겨줄 것 같고 여자를 좀 리드할 것 같은데 좀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김한길 씨가 엄청 순종적이라고 합니다. 의상부터 해서 음식까지 최명길 씨가 챙겨주는 대로 입고 먹고 마시고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챙겨주니까 가능한 거죠. 네. 특히 폐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아기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정작 성신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계신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다행히 많이 아주 쾌유가 됐다고 해요. 신약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신약도 잘 맞고 거기다 지금 이렇게 옆에서 정말 채도까지 챙겨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네네.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아시지만 암이라는 게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명길 씨의 내조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 싶고요. 그래서 김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명길은 나에게 너무 과분한 여자다. 근데 이 말에 저는 많은 애정, 또 존경심, 고마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최명길 씨의 김한길 씨에 대한 내조는 워낙에 유명합니다. 폐암 선고 받기 전부터도 유명했고, 결혼 이후에 김한길 씨가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아내의 내조라는 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이 남편이 정치한다고 해서 저렇게 유세 현장에 등장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보조했고 내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2001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을 때요. 당시 최명길 씨가 둘째 출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퉁퉁 부은 모습으로 선거 유세 함께했던 모습은 아주 유명한 일화고요. 그러네요. 당시에 또 선거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낙선을 하게 돼요. 낙선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 명성황후의 타이틀롤을 맡았었죠. 최명길 씨가. 그 출연료로 승용차를 하나 사서 선물을 하면서 이 정도 일로 기죽지 마라 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최명길 씨를 앞서 보신 그 화면처럼 선거 유세 현장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선거 유세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그래서 김한길 씨가 종종 유세 현장에서 받는 질문이 최명길 씨는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김한길 씨는 최명길 남편 김한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자신이 아내 외조를 잘하고 있다라고 너스레까지 떨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정말 김한길 씨가 아내 최명길 씨 만난 후에 잘 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나왔던 연두색 재킷 입고 있었잖아요. 네. 당의 대표 색깔이 바뀔 때마다 노란색 재킷도 있고 심하게는 손톱에 노란색을 칠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지금은 지금 연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때는 노란색 잠바, 노란색 재킷, 노란색 손톱 이런 식의 이제 내조를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내조법의 비밀의 내조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외에도 또? 네. 바로 뭐냐면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요. 예? 아니 이게 지금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보통 아까 얘기한 아내 이퀄 잔소리. 그럼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게 등호가 조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김학의 씨가 거의 뭐죠 아기처럼 아이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취향을 서로 존중해서 아니 취향이 다른 걸 존중하면 되지 왜 싸우지 않느냐 왜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잔소리 아니 잔소리 안 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건 같이 안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의심이 될 현실적으로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왜 이런 얘기 있죠. 가정이 평안해야 이제 일이 잘 된다. 이거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밖에서 일하고 안에서 집안에서 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편안하니까 최명길 씨대로 김한길 씨대로 이렇게 바깥의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데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두 분은 이름만 봐도 제대로 된 천생연분입니다. 김한길, 최명길, 길과 길이 만나서 한 길로 그냥 정상까지 가는 그런 사줄세.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야기 나눌 스타는 최고의 아마 코미디 스타 대한민국의 잔이윤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잔이윤 씨가 59년도에 한국에서 데뷔는 했는데 60년대에 그 해군 장학생으로 미국을 가게 되죠.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당시에 최고의 그 인기 스타죠. 토크쇼 진행자 자니 카슨이 진행하고 있던 투나잇 쇼에 발탁이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하다가 90년대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오는 바로 저 장면이죠. 네, 자니윤 쇼를 진행을 하면서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되죠. 네. 조째는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진행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 진짜 말 그대로 미국 스타일. 예. 거기다가 저 말투까지 다들 막 따라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알아주고 거기서 활동을 했으니 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일단 그때 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받았던 한 회 출연료가 얼마라고 예상하세요? 70년대. 70년대 후반이고 미국에서 한 회 출연료가 무려 2,8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우리 옛날 우리 저 전했을 때 그 당시 2,800만 원 집 한 채 사고 남는 거지 않았어요? 한 20평짜리 집을 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출연할 때마다 집 한 채씩 산 거네. 맞아요. 그런데 이 인기가 있었던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해군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스탠딩 개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이 스탠딩 개그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좀 영어를 일단 언어가 돼야죠. 네, 그런데 뭐 언어도 됐고 굉장히 표정도 늘 웃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때 뭐 많은 미국인들이 좋아했던 그 브루스리, 이소룡이 타계를 하는데 지금 아까도 보실 때 발차기 했잖아요. 잔이윤 씨가 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태권도, 쿵푸를 한다는 게 좀 믿어지기도 하고 브루스리가 이제 타계한 시점에서 저 무술을 하면서 심지어 그래서 잔이윤 씨가 주연을 한 무술을 하는 코미디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거기다가 저 특유의 스탠딩 개그가 되는 입담, 뭐 온화한 미소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저렇게 자니 카슨 쇼에 무려 34번이나 출연을 노래도 했었고. 잘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즌이 지나서는 미국 방송에서 단독으로 잔이윤 씨한테도 토크쇼를 열어줬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고 부와 명예를 누렸던 잔이윤 씨가 지금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서 미국에서 요양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전에 이 소식을 잠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치매를 앓고 계신 거죠? 네, 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관광공사 이제 하실 때. 그때 당시 2016년 10월이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졌고, 근데 사실 그때 5개월 정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뭐 이렇게 양약 한방 막 다 치료받으면서 호전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미국에 머물던 중에 치매에 걸렸고, 그래서 미국의 한 양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지난해 12월에 근황이 공개가 됐죠. 지금 저 모습인데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이제 대화 소통이 좀 조금 어눌하지만 그래도 되고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행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현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안 좋아졌네. 알겠지만 이 치매라는 게 어른을 아이로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대소변 가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식사도 혼자서는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주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전 부인이시죠. 네. 줄리아 리 씨가 잔이윤 씨를 네. 현재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혼한 상황이 되니까 예. 이제 전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잔이윤 씨를 돌보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99년에 결혼을 해서 잔이윤 씨가 뇌출혈 발병하기 7년 전인 2010년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문제는 이제 아들과 잔이윤 씨와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지만 정작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도 2년 후였지만 같이 방송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쇼윈도 부부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국 방송의 부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2014년에 출연을 했었어요.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혼한 지 거의 4년이 됐는데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혼할 당시에 잔이윤 씨가 부탁을 했다 그래요. 이혼했다는 사실만은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지 말아달라. 아무래도 뭐 미국 내 어떤 그것도 있지만 한국의 팬들에게 본인의 쓸쓸한 노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남녀 사이가 정말 나쁘게 헤어졌으면 이렇게 2년하고 4년 지나서 한국에 와서 부부 행세를 쇼윈도 부부라도 할 수가 없죠.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죠. 들어줄 수도 없죠.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 김여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의 사유가 그러니까 이 이제 줄리아 리 씨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재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아들과의 불화가 이유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을 위해서 결혼 결심은 했지만 잔유인 씨에게는 인간적인 의리 뭐 이런 거는 남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거나 뭐 사이는 좋았다고 쳐요. 네. 그래도 그 사이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과 간병을 하는 거는 또 천지차거든요. 특히 치매 걸린 분의 간병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 간병이라는 게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고 집안에 이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모두 그 고충을 아실 텐데 이 줄리아 리 씨도 그 사실은 적은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하시다가 심지어는 그 골절을 당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재활 치료를 받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병에 효자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줄리아 리 씨가 잔이윤 방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한 매체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런 논란이 생긴 건데요. 그때 보도에 따르면 잔이윤 씨가 18살 연하의 아내 줄리아 리 씨로부터 이혼을 당한 직후에 집마저 잃게 됐고 현재 미국 LA의 한 병원,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리아 리 씨 입장은 마치 잔이윤 씨의 어떤 집까지 뭐 다 팔아먹고 그냥 도망갔다라는 그러니까 재산만 이미지가 재산만 빼돌린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실상을 보면요. 이혼한 지 8년이나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팩트를 짚어드렸죠. 네. 그리고 치매로 심해져서 병원 신세를 진 게 불과 2년입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함께 살던 집 또한 원래 줄리아 리 씨 집이었던 거. 명의가.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간 다음에 굉장히 억울했었다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러네요.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간병은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줄리아 리 씨가 각오를 다졌다고 해요. 잔이윤 씨를 죽을 때까지 내가 돌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두 사람의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정은 누가 그 누구도 가늠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이제 보태 말씀드리면 당시 보도가 잔이윤 씨의 친구가 이제 제보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또 친구가 보기에는 내 친구를 이제 이혼한 줄도 모르니까 부인이 좀 너무 자주 안 오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줄리아 리 씨 설명이 그때가 바로 이 이제 고현준 평론가 말씀하신 골절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던 그 시기였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 보기엔 너무 자주 안
안 온다. 부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막, 이혼한 내막이나 여러 가지를 모른 상태에서 친구 걱정에 또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걸 또 좋게 생각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라고 언론에 공표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하여튼 저는 잔이윤 씨의 좀 쓸쓸한 이 인생의 말로가 조금은 줄리아 리시로 인해서 그래도 따뜻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히려 줄리아 리시에게 좀 박수를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어떤 분인가요? 네, 다음은 탤런트 김지영 씨인데 지금 들으시면서 김지영 씨가 아팠어? 김지영 씨 진짜. 네, 그 전원일기 복길이 김지영 씨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밝게 웃는 그 미소가 아주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김지영 씨가 불치병, 희귀병을 알았었다고 해요. 불치병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희귀병을 알았었는데 이 1995년에 데뷔했었죠. 전원일기의 복길이로 유명했고 그 외에도 그대 그리고나 엄마야 누나야 특히 드라마 토마토에서 김희선 씨 아주 괴롭히는 악녀 역할도 너무너무 연기를 잘했었죠. 근데 요 희귀병을 이겨낸 사연은 좀 더 이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혈종이라는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죠? 혈종이라는 게 사실 우리도 혈관에 지금 피가 액체 상태로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응고돼서 그 안에서 고체가 되면서 피딱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피부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혹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8번이나 수술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고 당시 의료진들은 김지영 씨가 성인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지영 씨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아주 뭐 힘드셨겠죠. 특히 그 마지막까지 김지영 씨를 포기하지 않으셨었는데 남동생도 한 명 있거든요. 그 뭐 부모님들 그리고 또 남동생까지 김지영 씨 치료를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지영 씨 본인, 그 환자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투병을 한 거지만 가족들의 이 보탬과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희귀병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남동생의 진짜 대단한 부분이요. 어렸을 때 온 가족이 김지영 씨한테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약간 서운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남동생이 소풍날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고 그냥 3만 원 정도로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지영 씨가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남동생이 목걸이를 사들고 왔다는 거예요. 시계 모양의 보석이 박힌 그런 목걸이를 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주신 그 3만 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누나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들고 온 거예요. 우애가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끈끈한 우정이 있을까요? 자, 이제 궁금한 건 지금의 건강 상태예요. 완치됐죠. 그죠? 완치됐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상태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에 김지영 씨의 그 약했던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렇게 모니터 통해서 건강한 모습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남편도 시부모님들도 다 배우잖아요. 이 나를 이해해주는 가정 속에서 살고 또 친정과도 이렇게 애정이 돈독하고 하다 보니까 늘 미소를 잃지 않는 김지영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린 내용은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연말이 다가올수록 생각나는 사람, 가족이 아닌가 이렇게 훈훈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이든 Q&A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뇌 MRI 보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10월 1일부터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의심돼서 MRI 검사를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제 굉장히 반가운 뉴스죠. 뇌종양, 이 뇌경색이 의심이 됐을 때는 10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MRI를 찍었을 때 이게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이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드시면 아니 그동안은 어떻게 됐길래 할 텐데 지금까지는요. 일단 MRI를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이 판결을 해봤을 때 뇌종양이다, 뇌경색이다가 확정이 되면
급여를 받고요. 만에 하나 정말 너무나도 다행히도 괜찮다라고 할 때는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다 부담을 해야 됐었는데 네네. 이번에 바뀐 거 10월 1일부터는 일단은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 연 1회에서 2회 정도 저 MRI를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의심이 갈 때도 저 MRI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찍을까 말까 할 필요가 없죠. 없어졌네요. 의사의 네. 소견이 있다면 바로 찍으면 이것이 결과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네. 바뀌게 된 건데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뇌종양, 뇌경색이 됐을 때에도 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가 되는데 진단 때 한 번, 수술 직전에 또 한 번 찍는 것도 건강보험 적용, 수술 직후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잘 된 날을 볼 때도 다 모두가 건강보험 이제 급여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MRI 관련 굉장히 확대를 했는데 네네. 자,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결과적으로 비용은 어떻게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11만 원 본인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찍느냐에 좀 다른데 상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거의 70만 원 돈, 66만 원 돈인데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이 받게 되니까 18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의원에서 찍을 경우에는 이제 채 10만 원도 안 되는 8만 8천 원 정도의 부담만 있으면 이제 MRI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실행 중인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랬는데 아직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혼선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는 막상 갔더니 안 되던데라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제도를 알고 이제 환자분이 가셔서 뭐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 뇌종양 같아요. 찍겠습니다 할 경우에 이제 의사분들이 안 돼요라는 제가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게 건강보험 급여가 되려면 의사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사분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왜 안 되냐? 난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어서 막상 제도는 시행이 됐는데 저게 빠르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 아니 의사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 혜택을 받으면 병원들은 정부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소견을 내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제 의사분들 병원에서는 나중에 정부가 이제 다른 소리를 할까봐 일단 적극적으로 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정부는 정확히 7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해서 만에 하나 환자가 여기에 대한 이 통증이나 아픔을 호소하면 MRI를 찍도록 소견을 내줘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가령 급격한 두통 발생이라든가 두통도 나면서 구토도 수반한다든가 자고 일어났는데 뭐 너무 나쁜 두통이 이제 발생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소견을 내줘라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또 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은 저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상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신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통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7가지 기준 중에 거의 다 이제 한 가지 이상은 해당이 되거든요. 저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의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될 경우에 이제 모든 환자들을 저런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다 MRI를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다 찍고 나서 보면 이제 건강보험 이제 심사평가 심평원이라고 하죠. 분명히 와서 왜 이런 거 다 찍었느냐? 과잉 진료다, 과잉 수가다 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그랬기 때문에 의료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MRI 찍겠습니다 해도 적극적으로 소견을 내주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참 그동안에 쌓인 이제 의료업계와 정부와의 불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한편 이해는 되네요. 그렇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산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바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미세 플라스틱이 비닐봉지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잠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름 5mm보다 더 작은 이 작은 플라스틱인데요. 최근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천일염들, 소금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소금에다 녹아 있더라. 왜 그랬을까?
실은 플라스틱 물질이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그게 녹지를 않아서 고스란히 다 떠 있는 거거든요. 둥둥둥둥.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서 많이 이 검출이 되고 이렇게 확산이 되는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옷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코팅제라고 하죠. 저런 뭐 이런 플라이팬 코팅제 같은 쓰이는 것들도 있었고, 또 하나의 주범이 바로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비닐봉지였었는데 웬만한 크기의 비닐봉지 하나에서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무려 175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한 장에서? 저게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우리는 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녹지 않고 있고 고스란히 뭐 바다라든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 비닐봉지에 대한 실은 정확한 이 확산 금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적으로 실시에 돌입된 겁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이제 금지가 됐죠. 네,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10월 1일부터 저 비닐봉지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우선은 대형마트는 모두가 다 해당이 되고 면적 크기로 50평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국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가 13,000곳.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다 안 된다. 슈퍼마켓 중에서 크기가 큰 곳도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 13,000곳에서는 비닐봉지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판다든가 또 소비자에게 모든 걸 다 떠안길 수 없잖아요. 반드시 옆에 이제 박스죠. 이 빈 박스를 비치해야 되고 뭐 장바구니를 사용하십시오라는 권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저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많게는 300만 원가량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대까지 살아야 할 지구니까 환경을 같이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재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내주시죠.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정부의 내년 예산안 470조 원이 넘는 굉장한 이제 적극 재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이것들을 심의 의결하게 될 텐데요. 이 중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보면은 현재 뭐 불황으로 정말로 지역적 위기에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할 경우 세금 감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9곳의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의 투자세의 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군산이나 울산, 거제처럼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투자비에 7%까지 돌려받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총리의 판단입니다. 당정청은 또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일자리 예산 지키기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심사와 면돈날 삭감을 예고해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채널A 박민우입니다. 생방송 김윤우의 굿모닝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